네, 올해 행정사 시험 치고 오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지만 아직 좀 공부가 부족해서 혹은 그동안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해설 강의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정확하게 행정사 시험에 철저하게 특화시켜서 맞춰주는 이 해설 강의와 또 앞으로 그 공부 방향, 내용, 지도 등등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 행정학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서술하시오 그런 거 아니고요. 딱 객관식으로 OX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데나 찍어서 OX 틀리게 바꿔서 출제하는 게 아니겠죠. 행정학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틀리게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객관식 행정학은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OX를,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정해서 낼 수 있는 것만 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물론 행정학 범위가 정말 무한정해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다 끌어와가지고 정부랑 관련된데 뭐 정부의 민주성 효율성을 높인데 그럼 다 행정학입니다. 뭐 경영학, 뭐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다 끌어와요. 너무너무 실제로는 범위가 무한정합니다. 근데 그걸 잘못 공부하면 그 무한정한 범위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정작 문제를 못 풀고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고 점수가 안 나오고 딱 객관식 행정학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제가 풀리는 방식으로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가, 무엇을 출제 포인트 내는가, 그걸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조금 공부하고도 공부의 가성비가 극대화됩니다. 뭐 60점, 우리 1차의 커트라인 60점 넘는 것은 정말 아주 적은 투입으로도 가능하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안정적으로 7, 80점 충분히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행정사 시험이 2차가 2차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 문제에 맞춰가지고 논점을 파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 2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차 합격의 관건은 공부의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렇다고 뭐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면 뭐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리면 혹은 꽈락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과목에서 꽈락이 나와버리면 내가 2차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자신 있어도 2차 시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당연히 확실하게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적게 공부하면서 가성비를 높여서 확실하게 60점 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넉넉하게 7, 80점 나오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화면을 다 가득 메워도 행정학 범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이 정도.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한 범위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한 요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 90점을 넘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는 뭐 60점 정도를 넘으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훨씬 범위가 줄어들어요. 훨씬. 이게 90점? 60점 좀 이상한데요?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행정학이라는 게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든 행정사든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는 맨날 똑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당연히 중요한 걸 내고 그리고 객관식 시험들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상 중요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범위를 아주 좁혀도 60점어치 여기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만 하시면 넉넉하게 불안하지 않은 7, 80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의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냥 내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마구 공부한다. 쉽게 말해서
매번 나오는 부분, 정말 반복되는 부분을 더 많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건 별로 안 나오고 매번 나오는 것들은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틀려버리고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사 시험은 1차에서 범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오히려 혹시 내가 안 나온 게 시험에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넓히면 점수가 더 안 나와요. 혹시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을 배우다 보면 강의에서 제가 범위 조절을 딱 요만큼만 해줘도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 100% 다 소화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100% 다 소화를 하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문제가 풀리긴 해요. 선생님, 이 정도면은 7, 80점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를 100% 소화하면 이만큼이 다 풀려요. 100%. 근데 우리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2차 시험도 해야 되고 뭐 일, 가정 등등 여러 가지 병행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100% 소화를 못해요. 그랬을 때 7, 80점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헤매지 않도록 범위,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것이고 그걸 100% 소화하면은 23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100% 소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요거 제발 공부하세요. 제발 이거 하세요. 하면은 7, 80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해설 강의에서 뼈저리게 느껴봐야 되겠죠. 또 저는 스타일이 말로만 하지 않아요. 다 보여줍니다. 다 근거를 다 제시해줘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빠르게 점수가 나오는데 뭐 믿어야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방향도 잡지만 뭐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공부의 가성비가 극대화되겠네. 조금 공부하고도 확실하게 7, 80 나오겠네.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이 공부의 재미도 찾고 문제가 잘 풀려. 점수가 잘 올라. 또 시간도 세이브 되니까 다른 1차 과목, 2차 과목 더 전략적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합격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행정사 강의는 올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특강을 하긴 했다만 그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 행정학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품질 보증서겠죠? 거기다가 제가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합격을 추구하지 않는 강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합격을 만든다. 이거는 어떻게든 합격하게끔 만들어드린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추구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식 행정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다 객관식인데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공무원 객관식 행정학 강의를 10년 정도 한 건데 하면서 제가 지금 행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도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공무원 쪽은 학원, 또 강사들 간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행정학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제 강의의 효율성, 여러분들에 대한 수험생에 대한 대응성 등등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게끔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 수명과 영혼을 깎아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 행정사도 가르칠 수 있었던 계기가 공무원 시험 쪽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재 강의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력이 되고 물론 뭐 제가 쉬어도 되겠지만 아직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성취감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에 행정사 여러분들까지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행정사 시험 쪽은 이제 좀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 자체가 인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수험생을 위한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공무원 쪽에 비해서는 아주 이 경쟁 측면에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뭐 행정사 자격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을 위한 경쟁 측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치열하게 진짜 박터지게 경쟁하는 공무원 쪽과 달리 강의나 교재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또 낙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 내가 살아가는 선생님 강의를 왜 낙후됐다고 하는 거야? 라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공무원 강의만 해도 되는데
시간이 나오면은 제가 좀 여유를 즐기면 되는데 왜 굳이 왔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저렇게 공부한다고? 저렇게 낙후된 시스템, 강의 교재를 공부한다고 얼마나 제 입장에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나름대로 시장이 커지니까 더 많은 수험생들을 여기서도 합격을 시키면 엄청난 또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뭐 수입도 따라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는 진짜 스마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2차 시험 더 중요하잖아요. 1차. 적어도 행정학만큼은 정말 조금 공부하고도 확실하게 7, 80점 나오게끔 만들어 두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왜 문제가 안 풀려?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공부하는 쪽도 점수가 나오고 재밌고 할만 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험 합격 기간도 줄어들겠지만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도 훨씬 날아갈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수명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던 거 여러분들의 그대로 전달 드릴 텐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쪽하고 행정사 쪽하고 좀 범위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공무원 쪽은 뭐 최소 85점 그리고 90점 이상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사는 자 시험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줄일 때 대폭 줄여도 돼요. 대폭. 왜냐? 60점어치 이상은 맨날 나오던 데서 계속 나와요. 계속.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 행정사 시험도 이미 기출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잡기 좋은 시험이 됐어요. 물론 아직은 행정사 시험 기출문제만으로 모든 문제들이 커버되진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올해 시험 기준으로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강의 내용을 100% 다 소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사 기출문제 뭐 255문제밖에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강의에서도 제일 자세히 다루겠죠. 이제 올해 시험에서 이 정도가 출제가 됐네요. 이 정도가. 그렇다면 60점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 수험생들 위해 기출문제집 주는 게 진짜 숨이 턱턱 막히죠. 1731문제짜리를 줍니다. 저는 이제 그 기출문제 숫자가 중간 수준이에요. 조금 적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워낙 문제집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숨이 턱턱 막히죠. 이걸 다 본다라고 치면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줘요. 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다 데이터를 줄 거예요. 21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21문제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문제집 보라는 게 아니고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는데 아직 행정사 기출문제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감이 오시죠? 이 사이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이 어딘가 하면 255문제 그리고 이번 시험까지 다음 시험 볼 분들은 280문제 기출문제가 쌓여있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매번 나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 그리고 행정사 문제 스타일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패턴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이 중에서 자, 행정사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 그런 문제만 뽑아서 220문제 정도를 줄 거예요. 합치면 500문제죠. 500문제. 요거 하시면 넉넉하게 7, 80점이 나오게 됩니다. 뭐 60점 넘는 것은 확실하게 넘는 거고요. 확실하게. 뭐 99.9%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그냥 60점은 확실하게 넘는 것이고 더 넉넉하게 7, 80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시험 직전에 무조건 적중 예상 문제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마무리로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죠? 제가 딱 40문제 들었는데 또 5시간밖에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단순 계산하면 제가 100문제만 주면 강의 한 12시간 정도만 하면은 60점어치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만큼 이 모든 객관식 문제들이 다 분석되어 있고 그 중에서 행정사 특유의 스타일과 유사한 거 그리고 행정사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그동안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정말 뻔한 것들 있습니다. 저에게는 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일부, 아주 조금만 줘도, 7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255문제 중에 11문제, 40문제 중에 7문제, 훨씬 더 적중률이 높죠. 이렇게, 노하우를, 이 기출문제에서, 다른 기출문제 중에서도 뽑아서 드리면은, 요 정도면, 그래서 합쳐서 요 정도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의, 모두 소화하면 23문제가 맞아요.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시간 부족으로 강의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500문제, 제가 주는 220문제야. 그다음에 이번 시험 포함 280문제 포함하면은 7, 80점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제가 정말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만큼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그리고 행정사 특유의 시험 문제 패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빠삭하게 또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걸로 10년 동안 공무원 쪽에서도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성공을 하고 수많은 수험생들 합격생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풀 거예요. 제 공무원 수강생들 합격 후기 보면은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풀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나옵니까? 이런 후기들 많아요. 그 이유가 제가 가르쳐준 대로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미래를 보고 와서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 대로만 가르쳐줘요. 행정사도 그 행정사 특유 시험 문제 출제 비중과 패턴과 그에 맞춰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 시험을 처음 분석하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공무원 수강생들 90점 맞으려면은 다른 시험들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수험생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 분석해서 기출문제집에 엄선을 해줍니다. 행정사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나오는 그대로 시험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게 공부하고도 60점 넘는 건 100%입니다. 100%. 100%. 그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넉넉하게 7, 80점. 그다음에 여러분들 행정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시험 문제가 단순해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OX만 판단하면 되죠. 특히 X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는지 그것만 딱 캐치해내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어렵지만 시험 문제가 단순해요. 그래서 행정하기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은 이해가 부족해도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시험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은 행정학 처음 배우거나 좀 실력이 부족해서 행정학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합격생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합격생들은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에서 허우적댔지? 나오는 거 맨날 똑같네. 패턴이 똑같네. 이것만 중점적으로 했으면 굳이 이렇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어도 그 점수가 더 쉽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게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행정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가르쳐 줍니다. 저 자체도 제가 5급 행정고시 공부를 했을 때 행정학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걸 제가 바닥부터 극복해 오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쉽구나. 이게 나랑 별개 얘기가 아니었구나. 학자들 나오고 별의별 이론 나오고 정부 얘기 나오니까 뭔가 나랑 별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회 현상이고요. 인간들의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또 행정사 수험생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수험생들보다 인생의 경험도 좀 더 많으시고 조직생활 경험도 많으시고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거라 행정학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겪은 걸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공부 방향 해설지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해설지 앞부분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일일이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린다고 그랬죠. 확인해 보면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아 봅시다.
자, 행정사는 보통 행정학 총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이 골고루 나오는데 이번에 좀 특이사항은 지방자치론이 좀 많이 나온 편이다. 이 경향이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연. 지방자치론이 많이 나온 건 문제 선정 과정에서 그냥 매년 있는 약간의 기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 그래서 총론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 골고루 나오고, 환류가 조금 적게 나오는데, 지방자치론이 올해만 조금 많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가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51번이죠. 51번부터 가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또 해설지에도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해설지에 문제 앞에 행정사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건 이미 행정사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출제됐다 수준이 아니라 그 행정사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풀리는 거. 그것만 제가 달아놓은 겁니다. 바로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달아놨어요.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실제 예시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도 몰라도 문제는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예시들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나요? 몰라도 돼요. 문제 다 풀립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다 비교를 시켜줘요. 지금 긍정적 외부 효과, 사회적 수준보다 과잉땡이잖아요. 과잉땡. 지금 이제 내용 설명이 아니라 딱 패턴만 봅시다. 이미 18년도 행정사 시험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 공급에 따른 어찌고 저찌고 이제 과소가 오른 거예요. 과소가 옳다라는 게 출제가 됐으니까 행정사 기출문제 250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틀렸구나. 기계적으로 풀려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원래부터 외부 효과는 긍정적은 과다 혹은 긍정적은 과소, 긍정적은 과소 공급되고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주기 위해 정부가 공적 유도한다. 혹은 보조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과다 공급돼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한다. 공급하지 마세요. 규제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무조건 이걸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또 정리도 제가 다 깔끔하게 해줍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다음에 3번 외부 효과의 정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렇다고 돈을 받진 않아.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끼치는데 그렇다고 돈을 내진 않아. 그래서 이익을 줄 때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비용을 부담시킬 때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을 다 저한테 안 배웠어도 다 배웠던 개념들이죠. 여기서 이제 대응 방식들이 있잖아요. 보통 긍정적은 공적 유도, 부정적은 정부 규제로 대응을 해요. 규제라는 건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할 때 주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정부의 강제력 행사 중에 조세 부과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행정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조세 방식도 있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있긴 있구나. 피구세라고 하는데요. 자, 안 해도 됩니다. 조세 방식도 있다. 피구라는 사람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서비스의 생산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되니까 좀 덜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맥락은 규제하는 거랑 조세 매기는 거랑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5번처럼 예시는 외울 필요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시 필요 없고 참고. 손해를 끼치는 거. 불법 주차, 환경오염.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죠. 부정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교육, 교통 정리. 좀 이렇게 추상적인 사례긴 한데 다른 사람이 어쨌든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저는 이제 돈을 받긴 하지만 만약에 무료 특강을 했어. 그럼 긍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 해설 강의는 무료 특강이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 일으키는 거 맞네. 교육을 통해서. 교통 정리 등등도 교통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긍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해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이. 그리고 이제 이미 나왔던 거 확인도 해봤고 이런 식으로 올해 문제 해설과 그다음에 행정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왔었다. 당연히 모르면 큰일 나죠.
하여간 행정사 기출문제 있었던 거는 이번 시험에서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11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11문제는 일단 다 맞췄는지. 자, 문제번호 다 적어놨죠? 해설지에도 적어놨으니까 11문제는 다 맞췄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개 틀렸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충분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이 틀렸다. 한 개까지는 괜찮아. 두 개 이상부터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했는데 여기서 2개 이상 틀리면 심각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체크. 어쨌든 2번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 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뭐 행정사 시험에서 나름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미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행정사 시험을 보면은 워낙 객관식 행정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맨날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 나오는 것들도 이따가 다 보여드릴 텐데 원래부터 다른 객관식 시험에서 미친 듯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예상 문제로 주겠죠. 그런데 요걸 보면은 다른 시험에는 글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종종은 나와 이것도. 근데 좀 행정사가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좋아하는 것들. 그게 행정 이론과 행정 이념 매칭 문제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좋아합니다. 게다가 효과성 좋아해요. 효과성. 공무원 시험에서는 글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효과성 발전 행정론. 효과성 발전 행정론. 이걸 행정사 시험에서 참 좋아해요. 이미 이건 2번이나 냈어요. 2번. 2번이나 냈습니다. 시험이 11회차밖에 없었었는데 2번이나 냈어요. 아무튼 기계적으로 역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11문제에서는 한 문제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한 문제까지는 괜찮다. 한 문제까지는. 하지만 2문제도 아니다. 2문제부터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이 기계적 능률성이라면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 대비돼서 배우죠. 신공관리론은 효율성 혹은 고객 대응성. 신행정학하면 무조건 사회적 형평성. 나중에 암기시킬 거예요. 자, 효과성만큼 또 잘 물어보는 게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이건 오히려 다른 객관식 시험 다 포함해도 다 잘 나와요. 행정사도 잘 나오고. 자, 지금 확인해 주시고 내용은 이건 패스. 자, 행정사 시험에 이미 발전 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부터 부각되어 중요시된 행정 가치는 무엇인가 고르시오. 효과성 고르는 문제. 그리고 뭐 선지 중에 하나로 거의 똑같은 선지. 효과성은 이럴 때 강조되었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로 다루는 게 있을 겁니다. 자, 53번. 53번. 그것도 여기 뭐 중요도 난이도 있는데, 난이도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한데 왜 틀렸지? 상이면은, 이 정도는 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중요도인데, 이건 행정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기출문제가 달려있으니까. 행정사 기출문제라고 달려있어야 행정사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던 거야. 근데 중요도가 A죠, A. 그 이유는 이미 각종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에서 미친 듯이 나왔고 행정사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엄선해서 준다라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후보입니다. 요 기출문제에 노란 박스가 달려있는 건 행정사는 아직 안 나왔다. 올해 처음. 근데 이미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21문제라고 그랬어요. 21문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맞출 필요는 없죠. 행정사 기출에서 11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겹칩니다. 이 사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위치. 그건 제가 다 정해줍니다. 자, 전통적 행정, 전통적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신공관리, 오수봉과 개블레 정부 재창조론에 따르면 기업가적 정부. 어쨌든 기업가적 정부, 신공관리, 정부 역할, 노적기냐, 방향적기냐. 자, 노적기는 정부가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해설 강의에서 내용들도 중요한 것들은 챙길 거예요. 방향잡기는 결정만 하는 거죠. 집행은 민영화시킵니다. 전통적 행정은 정부가 직접 독점적으로 공급자 중심적으로 독점적으로 직접적으로 공무원 보내서 집행을 합니다. 노적기가 그런 의미죠. 근데 신공관리는 민영화시키고 그러니까 실제 집행 기능을 민영화시키고 경쟁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있으면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소리죠. 하여간 경쟁이 부족하면 뭐 예를 들어 행정학 강의 한 분밖에 안 해.
경쟁이 부족하면 어차피 그분 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한 명이 아니더라도 몇 명 안 돼. 그 중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이 컨텐츠를 업그레이드할 요인이 부족하겠죠. 근데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제가 있었던 10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겪어왔던 그 제 모든 걸 바쳐왔던 그 부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경쟁이 있어야 또 효율성을 높인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신공관리론이 경쟁을 도입합니다. 전통적 행정학은 아까 정부 중심, 공급자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료 중심 괜찮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되어 있고 고객 중심이라는 게 수요자예요. 이쪽은 공급자 중심, 이쪽은 수요자 중심.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집권적이다. 이거는 관료제니까 계층제 시스템이죠. 집권적 계층제, 전통적 관료제. 신공관리론은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다 보니까 그에 비해 참여가 더 있고요. 당연히 신공관리론보다는 유거버넌스론 쪽이 참여와 팀워크를 더 강조하겠죠. 근데 지금은 전통적 관료제랑 비교하는 거니까 신공관리론이든 유거버넌스론이든 참여와 팀워크 다 강합니다. 또 무엇보다 틀린 거, 뭐 미친 듯이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전통적 관료제가 규칙을 통해 통제하죠. 전통적 관료제가 규칙, 신공관리론이 업무 혹은 임무 중심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한 다음에 성과로 책임지도록 하죠. 이거는 오스본과 게블러가 표로, 이들의 표예요. 표로 싹 정리해놨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잖아요. 딱 바꾸면 땡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정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다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들 다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선해서 드리는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느끼는 시간. 신공관리론, 법규, 규정보다는 목표와 임무, 업무 중심. 전통적 관료제랑 기업가의 정보. 이게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의 정보죠. 신공관리론이나 마찬가지고 비교해보면은 기업가의 정보는 임무 중심이다. 선생님, 오스본과 게블러 얘기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 문제에서 맨날 똑같은 걸 냈어요.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의 원리가 기업가의 정보예요. 자, 규칙, 역할 중심에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규칙 쪽이 아니란 거죠. 사명, 임무, 사명, 임무 지향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공무원용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것도 엄선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것도 줄인 겁니다. 뭐 제 밑도 끝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느껴보면서 그러면 이 시험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제 공무원용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엄선해서 행정사도 이건 공부하세요. 그거 보면 되겠구나. 그거 보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달려있죠. 근데 또 여기도 중요도 A네. 역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대비를 했었어야 돼요.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입, 예산이겠죠. 예산 투입, 산출, 성과 혹은 사업 결과 연계시키는 거.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초점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정부가 하는 사업별로 얼마.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죠. 사업별로 얼마. 그러니까 예산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부는 도로 10km를 만들겠다. 그리고 10km가 단위가 되고 1km당 얼마 예산을 배분하겠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하면은 10억 원이 되겠죠. 이게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서의 가장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산 투입으로 이거 만들겠다. 이거 만들겠다. 산출. 투입과 산출을 바로 연결하죠. 그리고 이 예산서를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행정학 처음 공부한다고 쳐도 이해되죠? 내 돈으로 이거 만들겠다는 거구나. 국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내 돈으로 무엇을 얼마 주고 구입하는지 어떤 조직이 쓰는지 그런 것보다는 내 돈으로 나에게 뭐 해줄 건데 우리 동네 뭐 해줄 건데 이게 가장 관심사고 이게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가지고 뭐 공무원 몇 명을 고용했어요. 뭐 철근을 얼마 주고 샀어요. 이런 거 다 뭐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겠다. 도로 깔아주겠다.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입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시민이든 시민의 대표인 입법부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비했었어야 되는 주제가 되겠고, 뭐 각종 시험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성과주의 예산은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땡으로도 출제가 되고, 성과주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 도로 10km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예산 투입과 사업, 산출이 되겠죠?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5번인데요. 55번은 행정사에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 중요도 A잖아요. 행정사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행정사 베스트 픽? 원픽? 진짜 원베스트예요, 원베스트. 행정사에서 가장 많이 낸 거.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자, 이거는 가장 많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대비해 두셨어야 되겠고, 이 중에서 아시다시피 내부냐, 외부냐가 있고,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가 있죠. 내부냐, 외부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내부, 외부는 진짜 엄청나게 냈고요. 공식, 비공식도 이미 출제했는데 또 나왔고, 자, 공식적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잖아요. 행정부의 계층제, 관료제 시스템. 행정부 안에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이 있죠.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국무조청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하는 건 아니니까 국무총리실. 그리고 시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공익 가치는 관료와 관련된 거긴 해. 그럼 관료는 행정부 아닌가요? 근데 관료의 마음속에 있는 거. 관료의 마음속에 있는 건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니죠. 관료의 마음속, 공익 가치를 달성해야지. 이것도 비공적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쉽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잘 풀긴 해요. 어쨌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남들 이건 당연히 다 맞추고 뭐 5초면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 이 부분 안 바뀐 것 같죠?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계층제도 있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이제 공익가치는 땡이고 이미 행정사에 나왔었고. 자, 이제 56번 가봅시다. 56번. 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이건 행정사에선 처음 나왔습니다. 행정사에선. 근데 역시 각종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미친 듯이 나왔어요. 정말 미친 듯이 나왔어요. 행정사에서도 당연히 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선생님, 이 수많은 법률에 수많은 제도들을 암기를 해야 되나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재산 등록과 공개, 주식 백지 신탁, 그다음에 선물의 신고, 퇴직공자 취업 제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제가 2등 공, 주, 선, 퇴 1등 공주까지는 좀 어렵고 2등 공주랑 선을 봤는데 2등한테도 퇴짜 맞았다. 이렇게 다 어떻게든 기억에 남게끔 해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직자윤리법 기본으로 내요. 제일 많이 내요. 제일 많이. 다른 법률들도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을 내든가 2등 공주 선퇴 아니면 땡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에 없는 걸 고르시오. 2등 공주 선택가 나오면 답이겠죠. 이렇게 내든가.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공직자윤리법에 2등 공주 선택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외워질랑 말랑하죠.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풀게 될 겁니다. 내부 고발 제도는 부패 방지법,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것도 기존 문제. 공직자윤리법에 내부 고발 땡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뭐 등록 공개도 보이고 선물의 신고도 보이고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가 내부 고발이요.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내부 고발이 되겠습니다. 역시 땡. 내부 고발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직 내부에서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등을 외부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 제도 혹은 해코지 당할 것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자유롭게 폭로를 해라.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7번 이것도 행정사에선 처음이지만 중요도 A고요. 정말 각종 시험에서 미친 듯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예산을 행정부가 실제로 집행할 때 입법부가 정해진 그대로 하면은
그 한마디로 통제 받으면서 그대로 하면은 나름 민주주의 실현일 수 있어요. 입법부, 국민의 대표가 정해진 대로 하니까. 근데 상황이 변했어. 예를 들어 2020년도에 3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그 전년도, 19년도에는 예상을 못했겠죠. 또 예산은 그 전년도에 정해진단 말이에요. 집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태들이 터졌을 때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야 오히려 더 입법부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국민 혹은 국민의 대표의 의도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 근데 작년 예산에 없으니까 대응 안 할래요. 이러면 오히려 국민이나 입법부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신축적으로 변경해서 대응을 해야 입법부의 궁극적인 의도를 실현하는 거죠. 게다가 그게 더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 매우 중요하고, 신축성은 사실 필요한데 아무렇게나 부여하는 건 또 안 되겠죠. 국민이나 입법부의 승인, 통제 하에 신축성이 부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의 조건들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장관항 입법 과목이라고 하죠. 장관항 입법 과목 간의 예산을 융통하는 거,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항목 행정 과목이라고 하죠. 간의 예산을 융통하는 거, 전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내요. 이용 전용 바꿔내기 딱 좋죠. 이거 바꿔, 이거 바꿔. 이체는 계좌이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안에서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어. 예를 들어 A 조직에서 했던 것을 B 조직으로 넘겼어.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예산도 같이 계좌이체 해줘야죠. 이체는 계좌이체 생각하시면 돼요.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등등등 정부 기관 혹은 기능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신설된 기관 등등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거, 재분배하는 거. 이건 뭐 재분배 정책의 재분배 아니에요. 그냥 예산 단순히 이체시켜준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2월인데요. 2월 중에서 5번을 먼저 보시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을 예상했어. 자,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연도에 예산 다 못 쓰겠다라고 예상했어. 그래서 명시적으로 국회 의결도 받아서 다음 연도로 넘기겠습니다. 명시의결. 자, 일단 2월은 회계연도에 못 쓴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명시의결은 그 회계연도에 못 쓸 걸 예상했으니까 명시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열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이열은 그냥 사고가 났다. 얼마나 공부하기 편합니까? 사고이열은 사고가 났다.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건 뭐냐? 회계연도에 지출할 줄 알았어. 지출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해가 바뀌었네. 다 못 썼네.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죠. 그래서 사고이열.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제도들이 많고요. 되게 어렵죠. 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다 그림을 그려줘요. 다 도식화 시켜가지고 다 정리된 형태로 그냥 도식화된 거 그냥 눈으로 확인만 했어도 바뀌었네.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당연히 이런 기출문제 문장도 있으니까 연습하기도 좋고요. 자, 확인, 장관항, 전용 땡. 그다음에 전용은 세항목 간의 융통인데 세항목은 행정 과목이죠. 여기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이 전용,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 이용. 여러 가지 패턴들. 제가 다 못 넣었다라고 그랬죠. 정말 많습니다. 이체 문제도 이런 문제 빼고도 많아요. 이체.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예산을 변동시키는 거. 2월 중에 3번 명시열은 세출 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필요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어. 오케이. 그러면 미리 국회 의결도 받고 다음 연도로 넘깁시다. 명시적으로 넘겨요. 1번 사고이열은 연도 내에 지출할 줄 알았어. 지출할 줄 알았는데 부득이하게 혹은 불가피하게. 자,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사유 섞었습니다. 지출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참고만 하세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건데, 자,
참고. 여러분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배울 때 지출 원인을 따로 챙기는 게 발생주의 복식부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배웠을 테니까. 원인 행위를 먼저 하고 지출을 하는데 잘 보세요. 지출을 못했다 랑 원인 행위 했는데 지출을 못했다랑 지출 원인 행위도 못했다. 결국은 지출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원인 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못했어. 난 지출 원인 행위조차도 못했어. 지출은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지출을 못했다. 세 번째 줄은 지출 원인 행위조차 못했다. 결국 그냥 지출 못했다. 결국 지출 못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죠. 안 중요한 거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지출을 못했다. 이걸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보너스입니다. 사고 이월은 한번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차 이월이 불가능해요. 재차 이월은 2월 되고 그 다음 연도를 또 2월을 하는 건데 제2월은 불가능.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이건 보너스. 자, 그리고 이건 기출문제에 있었으나 중요도 C가 달려있고 뭐 난이도 상 달려있고 난리가 났네요.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행정사 시험 출제기관 측에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인정을 요 정도면은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어쨌든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 왜냐? 자, 다른 것들은 다 맞아. 근데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과 완전히 같은 말이죠. 이건 학자들도 섞어 쓰고 그동안 기출문제도 계속 섞어 썼던 거예요. 완전성, 예산 총계주의, 완전히 같습니다. 근데 완전성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쓰는 용어가 예산 총계주의예요. 그랬을 때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기금이 포함됩니다.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기금이 포함됨.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서 기금이 포함됩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기금이 포함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으로는 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기금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법에 명시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상으로는 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땡으로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맞으니까. 자,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준예산 대표적이고 한정성 원칙 예외,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다. 통일성 원칙 예외,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교육세는 목적세의 한 종류예요. 목적세가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죠. 교육세는 목적세의 한 종류이다.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돼요. 특별하게 단위성 원칙의 예외이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에서 출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데도 국가재정법이라고 적어주는 게 없는데요. 아무데도. 심지어 우리나라라고 적어준 것도 없고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기금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포함되니까. 아무튼 이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워낙 이런 내용들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행정사 말고 각종 기출에서 그래서 보시면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준예산 그다음에 한정성 원칙의 예외 여기는 2월은 없네요. 뒤에 문제 나보다. 다른 거 볼까요? 한정성 원칙의 예외 이 문제 있었네. 2월 있고 명시월든 사고이월든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준예산 또 나오네 또 나와. 단일성 원칙 예외 특별하게도 있고 단일성 원칙 예외 특별하게 또 있고 사전의결 원칙 준예산 또 있고 그리고 단일성 원칙 예외 특별하게 또 있고 통일성 원칙 예외 여기 이제 틀린 것들입니다. 여긴 틀렸는데 목적세 교육세가 목적세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각종 시험에서 일단 완전성 원칙 예외로서 순계예산 들어가고요. 기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도 어쨌든 땡으로 출제된 거니까 여기 틀리게 나왔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 국가재정법 상으로 순계예산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상으로는
그렇다고 이걸 땡으로 해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총계주의. 총계의 정반대말이 순계예요. 총계주의의 정반대말인데 그걸 어떻게 예외로 못 봅니까? 당연히 예외죠. 정반대말인데. 그죠? 기금도 같은 맥락이요. 이거는 제 말을 믿어야 돼요. 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기금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도 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8문제가 왔는데 이제 59번은 조금 설명할 게 있는 부분, 생소한 문제로 달려 있을 겁니다. 생소한 문제. 생소한 문제는 행정사 기출에도 나온 적이 없고 그동안 공무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것은 행정사에선 대비를 안 해도 돼요. 자, 대비를 안 해도 7, 80점이 나오고 대비를 안 해야 7, 80점이 나와요. 그잖아요. 우리가 공부 범위, 양을 늘린다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이 48시간 늘어나고 내 공부 시간 하루 한 5시간이 10시간, 15시간 늘어나고 뭐 10시간 하던 분들은 뭐 20시간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보는 만큼 매번 나오는 거.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훨씬 높아져요. 훨씬. 그런데 생소한 문제는 제가 거의 다 중요도 없다라고 다뤄놨을 거예요. 없다. 근데 얘는 그래도 중요도 C에서 C라도 하나 달려있죠. A, B, C 중에 C라도 달려있죠. 그 이유가 얘는 개정법령과 관련된 문제라서 행정학에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개정법령 중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혹 나와요. 간혹. 그렇다고 행정학 공부할 때 개정법령 때문에 벌벌 떨면서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법 과목들을 하시다 보니까 법 과목들은 개정법령 중요하죠. 근데 행정학에서는 개정법령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혹시 나와도 틀려도 7, 80점 나온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애초에 몇 개 없고요. 있더라도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한 몇 년 지나야 나옵니다. 이것도 21년도 개정사항이 3년 지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강의에서 충분히 다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리는 뭐 해설 강의, 뭐 제가 행정사용으로 따로 만들어주는 500문제짜리 기출문제집 등등 해서 중요도 A, B, C 중에 A, B만 확실하게 해도 60점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500문제 안에서도 중요도 A, B만 해도 60점이 넘는 거예요. 공부량을 더 줄일 수 있어요. 다른 과목 자신이 있으면 더 줄여도 되죠. 어쨌든 C라도 달린 이유는 나름 행정학에서 개정법령과 관련된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자 너무 파고들지 말고요.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이랬었죠.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실시되고 있었었는데 21년도부터 모든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뭐 당연히 옛날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시행 중이다 땡 이 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죠. 여기다가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이다 땡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 가장 구체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관장하는 거예요. 관장. 근데 실제로 수행하는 건 시도경찰청이에요. 시도경찰청.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지방경찰청이 있잖아요. 그게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도경찰청. 이게 실제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 뭐 요 정도.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 정도 사례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사무가 있고 국가경찰 사무가 있는데 이건 해당 지역에 국한된 사무이냐 아니면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무이냐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치경찰 사무. 국민, 주민이 아니죠.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범죄 예방, 국민 전체적인 부분, 국가경찰 사무. 외울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번 넘어오면은 여기는 그래도 예전 다른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행정사는 일단 처음 나오긴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예전 기출문제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으면 종종 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조직 개편하고 몇 년 지나면, 역시 행정학은 몇 년 지나야 나와요. 이것도 이제 몇 년 지난 내용이에요. 몇 년 지나면 조직 개편상이 나오게 되는데, 뭐 개정법령이나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거는 다른 기출문제에서 계속 정부 조직 개편을 냈고, 그리고 개편됐던 걸 또 개편하는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수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수정해서 줬는데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에서 제가 현재 상태로 바꿔서 준 거에 국가보험 접고 국가보험 부이다. 다 있습니다. 이제 출제 포인트가 재외동포청, 질병관리청, 국가보험부 이런 것들은 처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험처에서 국가보험부로 바뀌었고, 질병관리청은 전 정부 마지막에 생겼고, 재외동포청은 현재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 위주로 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우리 정부 조직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생기긴 생겼고, 처음 생긴 것들. 처음이라는 게 몇 년 이내에 생긴 것들. 여성가족부는 안 없어졌죠. 없앤다 만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는 안 없어졌다. 그리고 이런 거 다 몰랐다 하더라도 국가보험부만 제대로 알아도 푸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 기출문제이긴 한데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 중 현재에도 이어지는 거. 그래서 현재 버전으로 제가 다 수정을 해놨어요. 미음 국가보험처를 국가보험부로 격상하였으며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출문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꾸준히 이런 패턴을 내긴 내니까. 그리고 61번은 행정사 기출이네요. 행정사 기출.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 자, 우리나라에 위원회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 이 소속 물어보는 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입니다. 자, 보시면 중앙행정조직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있는데, 중앙행정조직 중의 일부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중앙행정조직으로서 위원회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든 그런 거 엄밀히 구분하실 필요 없고, 그 위원회 중에서 외우기 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 나머지는 다 국무총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인데 좀 잘못 써졌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 나머지는 다 국무총리 소속. 이 6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6가지 중 이게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 시험에 이미 나왔었다라고 그랬죠.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방금 봤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얘는 어디 소속이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어디 소속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자,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디 소속인지 알면 안 돼요. 이런 데다 시간 쓰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걸 행정사 문제로 이미 연습을 했으니 똑같네? 그러면 4번만 다른 거겠네? 하고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우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강생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좀 아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처음 만들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했다는 거. 하여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중점 관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방송, 이런 언론을 좀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논란이 엄청 났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우기도 더 편할 거예요. 그렇게 딱 연결이 돼버리면 안 까먹거든. 우리 공무원 수강생 분들은 이명박 정부 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은 다 초등학생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 어쨌든 확실하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번 생수화 문제 두 번째에 떴는데 얘는 아예 중요도가 없죠. 그냥 찢어버리면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 다시 이걸 공부 안 해야 맨날 나오는 더 중요한 걸 더 많이 반복해서 점수가 더 빠르게 오른다. 이걸 공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해설지에도 제가 다 일일이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줄 건데 중요도가 없다라고 해설지에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빨리 합격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버려도 돼요. 우리 뭐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어쨌든 요 중앙인사 기관에 대한 내용만 좀 참고하세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독립성 여부, 합의성 여부로 구분하죠. 그래서 독립형이냐 비독립형이냐, 합의형이냐 단독형이냐. 그랬을 때 5번 현재 우리나라는 비독립 단독형, 현재 우리나라는 비독립 단독형. 이건 중요하긴 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다 강의 시간에도 배우고 다른 기출문제를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 처라는 것은 행정기관이니까 비독립이고 처장님 한 분 계시죠? 단독형이고. 뭐 이름 보면 다 나오죠? 아무튼 이런 거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역대 변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역대 변화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도 외우고는 있는데 그게 논란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중앙인사 기관이 비독립 단독형이냐, 비독립 합의형이냐, 독립 합의형이냐 이런 게 하나를 두고 좀 애매하다 논란이 있어요. 뭐 어떻게 답을 정해서 외우기가 힘들고요.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비독립 단독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땡 이 정도로만 낸 거예요. 유지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어쨌든 자, 뭐 이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죠. 계속 바뀌었고 그다음에 요건 확실히 알아야 돼 있고 인사혁신처 현재는 비독립 단독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됐다. 자, 이제 생소한 문제 쪽은 비교할 게 없어요. 바로 63번 넘어가 보시면 얘는 계속 다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긴 한데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해 배울 때 기본입니다. 기본. 직접적으로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모르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완전 기초 중에 기초. 여러분들 뭐 요새 그 MBTI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행정사 시험 보신 분들은 연령층이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20, 30대 분들은 MBTI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윗세대이신 분들은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하고 싶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친구들이 어떤 줄임말을 쓰면 따라하고 싶거든요.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나도 좀 더 젊은 느낌을 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요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생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른들이 그래? 나는 그 학번인데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누가 뭐 나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자기는 몇 년 생이래. 근데 제가 그 학번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연도생이라고? 나 그 학번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좀 그 세대들이 쓰는 용어들 뭔가 따라하고 싶고 MBTI 유행하니까 막 따라하고 싶고 막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윗세대이신 분들 뭐 나름 이룰 거 다 이루시고 인생 뭐 제 세 번째 산막 나름 이제 이룰 거 이루고 뭐 노후 준비를 위해 하신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 그 자식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뭐 좀 들어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MBTI가 뭐 E냐 I냐 구분하듯이 뭐 F냐 T냐 구분하듯이 이걸 모르면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MBTI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MBTI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걸 모르면 그냥 대화 불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정부, 공공 부분이 원래
사용하던 수단, 권력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일반 행정. 가장 일반적인 행정, 업무 수행 방식.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맡기면 다 민영화예요. 민간 부분에 맡기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민간 부분에 맡기기는 하는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통제해요. 권력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통제하는 것을 민간 위탁이라고 하고요. 아예 민간 부분에 맡기고 민간 부분의 시장에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민영화, 좁은 의미의 민영화 혹은 공기업 민영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예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바꾼다. 민간 위탁은 민간기업에 맡기기는 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통제한다면은 여기 협의의 민영화는 그냥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긴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이 하기는 하되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거,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책임운영기관이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경영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책임경영방식, 책임운영기관 같은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나오겠죠. 바로 이제 기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생산은 정부에서 하긴 하는데 수단이 민간 거야. 방금 봤던 책임운영기관이죠.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이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거 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애초에 기본 틀이라고 그랬죠. 모르면 대화가 불가능. 자, 이제 64번 왔네요. 자, 이것도 기존의 다른 기출문제들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것은 뭐 꾸준히 간혹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설지에 제가 팁 부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혹은 요령 이런 거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는 여기 또 뭐 참고용으로 설명드린 것들 다 적혀 있는데 행정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주제는 객관식 행정사 시험에서 간혹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강약 조절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제 1의 요령은 어떻게든 시험에 맞춘 거예요. 시험 몇 점을 넘기면 된대.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맞추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시험 문제에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당연히 최우선이지만 그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오고 뭐는 적게 나오고 우선순위. 이건 사실 뭐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다른 일도 해오시면서 우선순위가 없었을 때 한마디로 안 중요한 거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거는 시간 없어서 안 돼. 이랬을 때 훨씬 성과가 좋죠. 시험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강의뿐만 아니라 해설지에도 그 우선순위를 표시해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없이 공부했을 때 보세요. 그냥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고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덜 반복하게 되고 여기서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더 많이 틀리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친 듯이 반복하고 시간 없으면 다른 것들은 조금만 보고요. 버릴 건 버리고 이래야 가장 빠르게 합격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라 여러분들 공부 방향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대 조직이론은 이렇게 뭐 환경과 상호작용, 환경에 따라서 조직이 계속 변화해야 되니까 동태적이다, 유기체적이다, 뭐 개방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환경이 계속 변화하니까 사람도 계속 변화해요. 인간 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 복잡인 그리고 가치의 다원화, 변화한다, 다양하다, 행정 현상도 그에 맞춰서 다양해지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현대적 조직 이론은 딱 정답을 나눠서 자아실현인이냐 아니면 복잡인이냐 골라보시오. 복잡인이에요, 복잡인. 그런데 복잡인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인적인 특징도 반영은 해요. 자아실현인은 본인의 성취감, 자아실현을 위해 계속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쇄신, 발전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1번과 같은 맥락에서 함께 쓰는 것 정도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에서 1번 같은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전에서. 이거, 틀려. 바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또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딱 칼같이 땡 이렇게 낸 케이스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OX 판단 안 하면 되는 거죠. 넘기면 되는 거죠. 철칙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의 추측으로 어찌 저찌 막 그렇게 엮어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은 앞에서 좀 모르는 거 있다 하더라도 현대 조직 이론인데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 말이 안 되네. 또 이거는 기출문제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또 당연히 강의 시간에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렸어. 애매해. 확실하게 틀린 거 골라야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틀리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건 O인지 X인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추측으로 스스로 이것저것 엮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판단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을 내리시오가 아니고요.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제발 저를 정답으로 찍어주세요. 이건 기출문제도 있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강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험 문제가 말을 겁니다. 이제 5번 고르면 되는 거죠. 됐고, 자, 갈등에 대하여 4번 현대적 접근은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무조건 억제하는 게 아니죠. 현대적인 접근에서는. 밑에도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다른 관점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 그리고 위에 제일 위에 모든 갈등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제거돼야 돼. 이건 가장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견해예요. 고전적, 전통적. 가장 고전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행정사 기출이 등장했는데, 뒤쪽에 행정사 기출이 됐던 거, 여러 개가 쌓여 있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그동안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 못했다. 말이 안 됩니다.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경력직 공무원이란 정의 자체가 직업 공무원제랑 실적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력직 공무원의 정의입니다. 정의. 1번 땡.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실적과 자격에 임용된다. 실적주의. 신분이 보장된다.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1번, 4번 합치면 경력직 공무원의 정의. 어쨌든 4번은 옳은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이 표현을 외워야 됩니다. 또 어렵지도 않아요. 선거.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를 뽑는 공무원들. 정치인에 가깝잖아요. 선출직 관료들 정치인에 가깝다. 정치적인 업무를 한다. 정무직. 정치적인 업무. 정무직. 그리고 세 가지 표현을 외워야 됩니다. 국회가 임명하든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든가. 그다음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 선거에 취임, 국회 임명 동의 필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 정무직. 이렇게 외워두면은 정무직은 특수 경력직이에요.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 경력직. 땡. 3번 별정직. 별정직도 특수 경력직이에요. 제가 특, 정, 별 나중에 외우도록 시킬 겁니다. 특정별, 특정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도 편해요. 그래서 여기 다 별정직 공무원 설명이고요. 경력직 땡이다. 네, 5번. 그렇다면 경력직에는 뭐가 있는가? 어디다가 적을까요?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어요. 자, 경력직에는 경일특. 경력직의 일반직, 특정직. 특정별, 특수 경력직의 정무직, 별정직. 그 중에 일반직이 기술, 연구 혹은 행정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직은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미 17년도 행정사 문제에서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경력직 공무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이, 죄송합니다. 이제 비읍이 똑같은 표현 보이죠?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란 실적주의가 적용된다. 그다음에 디귿의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일반직이다. 그다음에 기억은 이번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면 특정직이 되겠습니다. 특정직. 여기도 이제 특정직이니까 경력직이겠죠. 경력직 다. 그런데 리을에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땡. 미음도 땡은 땡이에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거나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땡. 그다음에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주로 별정직이에요. 별정직 땡. 정무직과 별정직은 특수 경력직. 참고로 해설지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지금 관련 기출문제 밑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을 거예요. 빠져 있는 것들은 문제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 해설지에는 직접 관련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A급으로서 당연히 행정사 시험도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게 바우처. 바우처. 민간 위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간 위탁 방식들. 이거는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미 사용이 됐고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우처 중요합니다. 최근에 좀 바우처의 장점을 이제 많이 그 장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 위탁에 비해서 바우처는 평이 좋아요. 평. 그래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자, 일단 2번을 먼저 보시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에요.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땡. 자, 이게 국민들에게 바우처 이용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이에요. 쿠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쿠폰을 국민들에게 줘요. 그럼 그 쿠폰을 들고 민간 기업에게 가져갑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쿠폰을 받으면 쿠폰 모아야지가 아니라 정부로 가져가면 정부가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쿠폰들이 다 돈이죠, 돈.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끼리 서로 우리한테 와서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 도시락 바우처 지급했어. 여러 도시락 업체들이 우리한테 도시락 사가세요. 경쟁을 치열하게 하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서비스가 좋아지죠. 우리 처음부터 말했듯이 경쟁이 치열해야 서비스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찬 가지수도 5첩 반상, 7첩 반상, 9첩 반상에 뭐 무슨 김혜자님 도시락에 백종원님 도시락에 뭐 별의별 게 막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도시락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지고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좋아지죠. 와, 바우처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엄청 발전하고 있네. 가격도 적당해지고 덜 오르고 경쟁이 치열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도시락을 사 먹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그래서 4번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요새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 그래서 시험에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다는 것도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볼 건데, 일단 뭐 바우처는 다양한, 또 시장의 민간 기업들,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을 활용하는데, 이건 이 다양한 공급 주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아야 그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죠. 다수.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소수 공급자가 있는 경우 유용하다가 땡! 다수 공급자가 있어야 유용하더라. 그 다음에 구입 증서도 바우처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정된 기관,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 자, 그 외의 내용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이런 예시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요런 예시들은 좀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 방식들 단점으로 지적받는 게 민간의 이기적인 동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회적 형평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우처는 약자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약자에게 쿠폰을 주면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형평성도 증가합니다. 요 점에서 바우처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뭐 전자 방식도 가능하고요. 요새는 뭐 종이로 주진 않겠죠. 요즘 시대에 그냥 뭐 어떤 카드에서 쓰시오. 혹은 이제 전자 카드를 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 자, 그리고 여기는 기출 문제인데 중요도 없음. 이건 이제 나온 적은 있으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공부하지 말 것. 뭐 공무원 수험생들한테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알긴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공무원이 돼서 겪을 이런 임용과 관련된 행위들이니까. 그런데 뭐 행정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행정사 시험에도 나올 수는 있으나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공부 범위는 너무 넓어지고, 그걸 암기해야 돼요. 암기 부담만 늘어납니다. 이 문제 읽어보고 끝.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상호간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행정부 따로 뽑고, 여기 따로 다 따로 뽑아요. 국회직 따로 뽑고, 뭐 행정부 공무원들 따로 뽑고, 따로 뽑았는데 이렇게 옮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들 간의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을 전입이라고 합니다. 전입. 이것만 읽어보고 끝. 자, 공무원 기출에서는 뭐 인사 관할권이 다른 기관 간 이동을 전입이라고 한다.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간 사이의 이동을 전입이라고 한다. 전입은 전입 시험을 꼭 거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 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출제된 적이 있으나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 없음. 이런 걸 틀려줘야 돼요. 이런 걸 공부를 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점수가 높아집니다. 약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행정학 공부의 가성비. 그리고 이게 가성비라는 게 가성비가 좋아서 기분 좋다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성비를 높여야 심리적으로도 안심되고 조금 하고도 점수가 팍팍 나오고 다른 과목, 2차 과목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은 시험 합격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뭐 시험 합격 과정이 나는 이 과정도 너무 좋아. 3년, 4년, 5년 거쳐도 돼. 행복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험 합격 과정 빨리 끝내고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행정사 자격증.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과정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 시험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 그러니까 온갖 학원들, 뭐 강사들 합격 전략 설명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더 빨리 합격하시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 내용만 설명해주면 너무 좋죠. 편하죠. 해설 강의 금방 끝나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가 조금 더 길어져도 이걸 착하게 숙지하고 저에게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셔야 돼. 제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빠르거든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냥 전적으로 믿고 옛날에 스카이캐슬처럼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그냥 하면은 그냥 금방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 몇 분 더 하고 합격 기간이 1년, 2년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사 기출 뒤쪽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중요도 A네요. 뭐 똑같은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정부든 아니면 그냥 전자정부든지 간에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 공급자 중심은 전통적 관료제 방식. 자, 이거는 앞에 몇 번 문제였네요. 앞에 1번, 2번인가? 2번 문제 아니었나? 3번이네, 3번. 53번. 53번에서 다 했던 거. 전통적 관료제는 공급자 중심. 최근에 신공관리론은 수요자 중심. 그리고 전자정부론 등은 신공관리론 등 시장의 원리, 고객, 수요자 중심적인 원리를 받아들여서 발전했어요. 자, 전자정부 자체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전자정부 내용은 뭡니까? 현대 행정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담는 게 전자정부예요. 그러면 현대 행정에서 역행하는 거 땡. 전통적 관료제 땡. 전자정부론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한 문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령이에요. 됐죠?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 4번, 5번 국민과 참여 소통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수요자 중심이죠. 그리고 이미 행정사에도 이미
전자정부에서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땡.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행정사에 이미 출제된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올 수 있기는 해요. 뭐냐?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인시 아니죠. 아니죠.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구역으로서 씁니다.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여기에 자치권이 있죠. 지방자치단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죠. 법인. 자, 법인격은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거, 혹은 특별자치도, 일반도,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아래 군, 여기도 광역시 아래도 군이 있긴 있죠. 도 아래 군이랑 광역시 아래 군, 그다음 도 아래 시,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 이런 자치구들. 특별시, 광역시부터 자치구가 있죠. 이런 것들이 기초자치단체. 도 아래 시군, 광역시 아래 자치구랑 군, 특별시 아래도 자치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여기는 학원 위치가 어디지? 동작구인가 관악구인가? 여기 관악구네. 관악구. 여기는 관악구. 자, 우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관악구. 자, 등등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건 그 아래 행정구역들. 행정구역들. 근데 다른 건 쉬워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겠어요? 얘도 시인데요? 자, 도 아래 시. 도 아래 시는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있죠. 근데 특별자치도,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아래 제주시, 서귀포시. 여기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초자치단체, 여기는 행정구역. 똑같이 시지만 행정시예요, 행정시. 자치시가 아니라 행정시. 그래서 헷갈릴만 하죠. 법인격이 없습니다. 됐죠? 이제 참고. 자, 여기 자치구역, 그 밑으로는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 그 다음에 행정계층은 다 행정계층이에요. 자치구역, 행정구역. 그 다음에 행정계층은 전부 행정계층. 그런데 자치구역은 법인격이 있는 행정계층. 행정구역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 용어 정리. 나중에 뭐 싹 그림으로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 넘어가시면 되겠고, 조금 헷갈렸던 분들은 딱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확실하게 챙기시고요. 자, 그리고 행정사에 이미 20년도 문제 사례 형태로 막 만들어냈는데, 제주시에서 제주시 의원이 왜 있습니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거죠. 지방의회 의원들, 광역자치단체 지방의 의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 의원이죠. 근데 제주시는 뭐다?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의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더 어렵죠.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은 방금 전 문제는 너무 쉽죠. 됐고. 그 다음에 역시 행정사에 나왔던 것 중에서 행정사가 이걸 참 좋아해요.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을 이양받은 자치권을 전례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민들의 자치권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나누는 걸 행정사 시험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4번에 자치권이랑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 주민의 고유한 권리라는 거죠. 고유권. 또 냈고요. 3번도 행정사 시험에 똑같은 게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전 문제에서 아주 열심히 설명해 준 이유가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그러니까 특례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바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살면서 상식화돼서 너무너무 쉽게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거. 그런 것들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식이긴 하죠. 자, 그리고 5번은 행정학 공부 안 해도 푸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외교 국방을 어떻게 합니까? 외교 국방은 중앙정부,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중에 외교 국방은 처리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외우지 않더라도, 수많은 규정을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학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1번밖에 안 남죠? 1번은 뭐 별건 아니고요. 주민등록, 한마디로 주민의 요건은 주소지. 그 주소지가 그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주민이에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주소지가 그 지역으로 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입니다. 거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제 친구 중에서는, 집은 따로 있어. 결혼해가지고 따로 있는데, 주소지를 자기 뭐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걸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부부는 뭔가 주소지상으로는 별거 중이죠. 실제로는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주소지상으로 별거 중이야. 뭐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편법을 이제 부리는 친구들 중에 뭐 잘 된 케이스는 잘 못 봤어요. 뭐 약간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못 봤는데, 결국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집값 등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런 걸 법에, 불법이면 또 안 되고, 불법이 아니면서 요령 걸리게 막 그걸 이제 잘 해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정말 철저합니다. 물론 그래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뭐 전세 사기라든가 하여튼 전세 제도가 문제죠. 전세 제도는 진짜 아니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보증도 없이. 그러니까 은행도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게 내가 전세금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고 사실 이제 신용이라는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근데 관행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장점도 있고 하긴 하다만 좀 그렇죠. 외국에는 없죠. 아무튼 예, 그런 부분에서 원래 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제도다 보니까 구멍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은 굉장히 촘촘하긴 해요. 그래서 뭐 나름 혜택을 노리고 막 주소지 이전해 놓고 하는데 잘은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게 이제 살지 않더라도 주소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게 기출문제 이미 행정사에서 나온 거, 행정사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전래설은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거. 고유권은 인간의 자연권으로서 그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라는 거. 그리고 특례시 나왔었다고 그랬죠. 요게 다 특례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지 말고 인구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이 돼요. 뭐 수원시처럼 수원시 인구 100만이 넘다 보니까 특별시 아니죠. 광역시 아니죠. 특별자치시 아닌데 특례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도 아래시예요. 특례시는 그냥 도 아래시입니다. 도 아래시. 경기도 수원시. 밑에 자치구 어떻게 둡니까? 특례시 자치구 못 두죠. 다시 자치구는 특별시랑 광역시에 두는 겁니다. 특례시가 아니라 특별시랑 광역시. 그죠? 뭐 너무 쉬운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헷갈릴까봐. 레코 이제 5문제 파이팅.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문제. 자, 행정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원래부터 모든 시험에 많이 나오고 A급. 정책 결정 모형은 행정사 시험에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매년 나오니까 정책 결정 모형들은 싹 다 대비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1번 만족 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에 대한 못하죠. 만족하는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넘으면 선택한다. 2번 최적 모형은 뭐 비정적인 결정에서 특히 그렇기도 하고 앞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창의성, 통찰력, 직감, 영감 등등 이런 걸 초함정 요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함적 요소를 중시한다? 최적 모형. 3번 쓰레기통 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 상황 혹은 중심 권위가 부재한 혼란 상태를 의사결정의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5번 먼저 점증 모형은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한마디로 기존 상태를 바탕으로 조금 수정하는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죠. 자, 이유는 다 생략하겠지만 각 모형들의 시그니처들이에요. 모르면 큰일 나는 부분 워낙 잘 나오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맞네. 4번 땡 하셔야 되겠고 관료정치 모형도 이해를 하고 있죠. 의견이 동일할 수가 없죠. 관료정치 모형은 제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개개인들이 의견, 이해관계 다 달라요. 꿍꿍이가 다 달라요. 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들이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의사결정하는 게 관료정치 모형. 이렇게 뭐 배운 내용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관료정치 모형과 같은 똑같은 패턴은 행정사에 없긴 했는데
다른 모형들은 많습니다. 사이먼이 만족 모형이죠. 사이먼의 만족 모형. 결정자의 인지 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시간의 제약 등등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점증 모형에서 정책 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함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땡. 이건 최종 모형이니까. 그래서 점증 모형 문제에서 최종 모형이 나왔으니까 땡이고요. 해설지 보시면 여기다 다 취수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제 해설에서는 틀린 부분에 취수선이 다 그어져 있죠. 전부 그어져 있는 이유가 문제가 점증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뭐 표현 똑같네요. 고도의 불확실한 조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현재 정책에 대해 약간의 변화만을 고려하더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더라. 표현만 이번 시험에 바꿨죠. 약간의 변화 수정에다가 헤쳐나간다. 그래서 조금씩 헤쳐나간다라고 해서 점증 모형. 그리고 린드블룸이 주장하면서 진흙탕 헤쳐나가기다. 이렇게도 비유를 했었죠. 자, 72번 역시 A급인데 제가 작년 해설 강의 작년 행정사 시험 문제 해설 강의에서 무의사 결정이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건 각종 행정학 시험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작년에 처음 나온 거지만 특 A급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 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저는 이제 말로만 안 한다라고 그랬죠. 다 근거가 있는 것들 혹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2년 연속으로 나오죠. 앞으로 뭐 3년 연속, 4년 연속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해했으면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건 뭐 합리 모형과 같은 사고방식이죠. 3번은 그냥 합리 모형이고 무의사 결정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의사 결정은 엘리트들이 사회의 요구를 억압하는 거죠. 특히 엘리트들 본인의 사익에 도전하는 요구를 억압하는 게 무의사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줌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엘리트론 관점이고 의사결정 무 없이도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자세하게 작년 해설 강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쉽게 풀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 엘리트주의, 지배계층이 따로 있는 거죠. 지배계층이 모든 정책 과정을 장악하고 어찌고저찌고. 그다음에 5번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수많은 이익 집단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간의 경쟁, 조정, 타협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 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 갈등의 조정자 혹은 중립적인 역할 혹은 소극적인 역할만 합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1번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안 중요한데요. 참고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 위원회와 같다 이런 표현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더라. 4번은 그냥 사실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제도주의는 같이 논의되는 게 아닙니다. 맞긴 맞고요. 제도니까 제도를 연구했겠죠. 자, 무의사결정론 작년 문제.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 뭐 전혀 표현이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바로 땡 하시면 되겠고, 자, 무의사결정 또 나올 수 있다. 특 A급. 그래서 제가 행정사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행정사 기출문제만으로는 합격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뭐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일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제가 주는 거.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죠. 어떤 것들은 터치하라고 그러죠. 가볍게 보라고 하죠. 그 안에서도 강력 조절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우선순위, 강력 조절, 시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에도 역시 나왔던 건데 주민소송 개념. 4번 주민이 감사 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돈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너무 쉬우니까 뺐을 뿐이고요. 자, 모든 세팅이 감사 청구한 사항에다가 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감사 청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건 재무 회계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사항. 이걸 주민소송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주민소송이 아닌 걸 만들기 위해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딱히 공부할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주민소송이 아니다. 그냥 보기 채우려고 만든 것이다. 뭐가 어떤 제도인지 관련된 제도가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행정사 시험 문제에서 공금 지출에 관한 돈과 관련된 거죠.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에 대해서 이미 감사 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태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 옳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소한 문제면서 중요도 없음 찢어버리면 되겠죠. 저도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이 순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요건 뭐 대표적인 사례라서 알고는 있죠. 근데 저도 다른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일단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절대 안 내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최근은 이거래. 최근은 청주시 그다음에 그 청주시가 있으면 청원군이 여기 있었대요.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걸 몰랐던 분들 이랬대요. 청원군이 도너츠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쳤대요. 그래서 다 청주시. 근데 그게 가장 최근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의 얘기니까 그냥 재미삼아 시험에서는 버린다.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버리면 되는 문제. 마지막 두 문제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마지막 두 문제 생소한 문제. 그 어디서도 나온 적이 없는 거. 근데 이건 강의 시간에 배우기는 해요. 관리과학은 강의 시간에 한 5초 정도 배웁니다. 5초. 근데 5초 배우는 내용이 뭐냐? 계량적 분석이다. 이건 강의 시간에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초. 계량적 분석. 계량적 분석은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 가치, 사회적인 배분, 질적 분석, 정치적인 요인, 이런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요인, 배분하는 측면, 이런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겠죠. 사실 뭐 이것만 알아도 그냥 푸는 것이고 태어나서 관리과학을 처음 들어봤어도 행정학을 배우다 보면은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이 중에서 5번이 지 혼자만 따로 노네. 혼자 따로 놀잖아, 혼자. 질적, 양적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5번이 혼자 따로 논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관리과학이 뭔지 몰라도 5개 중에 따로 노는 하나 고르면 답이잖아요. 하나는 몰라. 4개 중에 따로 노는 거 하나? 답이죠. 2개나 몰라. 3개 중에 따로 노는 거 하나 고르면 답이죠. 정답이 2개일 리는 없으니까. 이런 또 신기한 요령이 있어요. 이런 요령이 있다만 알면 여러분들 다 적용이 됩니다.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요령이고요. 물론 행정학 실력이 뒷받침되면 될수록 이런 게 또 잘 돼요. 적어도 뭐가 질적인 건지 뭐가 양적인 건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철저하게 강약 조절합니다. 철저하게 강약 조절. 이제 행정사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11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고요. 여기서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더라. 1순위.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뭐 1700문제나 되는 거니까 다 공부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 67번 해설지에 다 적혀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중요도 없더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58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럼 이제 19문제가 남죠? 19문제. 19문제도 우리가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5문제, 60, 그 다음에 한 문제씩 더 맞추면은 64, 68, 71, 76, 제가 말한 7, 80점. 요 정도를 제가 엄선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7, 80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생소한 문제 중에서 3문제는 아예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자치경찰 문제, 하나는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도가 높은 것까지는 아니고 역시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우선순위가 가장 밀리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많이. 그래서 이 안에서 100%도 아니죠.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 안에서도 철저하게 강약 조절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소화 못한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60점이 넘도록 이렇게 꼭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아직 처음이고 행정사 시험은 처음이고 기존에 뭐 자기 열심히 들었던 강사분도 있고 하니까 좀 망설여질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 인생 걸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그냥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이 컨텐츠, 뭐 퀄리티 이런 것들이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본인 합격을 위한 거니까 선택을 당연히 잘 하셔야 되겠죠. 그냥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하라는 그대로 공부하시고 내년에 바로바로 동차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이런 기출문제 정복부터 빠르게 확실하게 고득점하는 시작 한번 같이 해봤으니까요. 아직 행정 내용이 부족하신 분들 같이 차근차근 내용부터 만들어 가시고 그다음에 내용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이제 2차 과목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도 내년 1차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면은 시험 직전에는 또 마무리 같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내년에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적어도 2차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2차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죠. 합격 인원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1차만큼은 뭐 올해랑 비교도 안 될 정도. 제가 왔으니까 올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차 합격 인원이 팍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작품을 만들고 2차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분들이 얻으시고 2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인원 제한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회를 얻고 어떤 분들은 바로 동차 합격하고 이렇게 같이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 행정학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